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저 제7판 신헌법입문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 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열혈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헌법과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기본권론은 헌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고 그 고찰 범위도 넓다. 이하에서는 먼저 기본권 총론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기본권 강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3페이지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나 인간 또는 집단이 누리는 권리로서 국가에 의하여 그 보호가 이루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일단은 그렇게 개념 정의할 수 있으나 그동안 기본권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어 왔다. 기본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기본권이 어떤 성격의 권리인가 하는 것을 내포하므로 기본권의 개념 문제는 기본권의 성격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래야 여기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기본권의 개념, 성격에 관한 이론. 로마자 1번의 자연권성 여부. 기본권의 성격에 관한 논의에서 무엇보다 먼저 기본권이 자연권인지 아니면 실정권인지도 오랫동안 자연권론과 실정권론의 이론 대립이 있어왔다. (1번이) 자연권론, 그 다음에 (2번) 미리 이거 해놓겠습니다. 실정권론. 로마자 1번의 자연권론. 자연권론은 기본권이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로서 국가 이전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인간의 고유한 천부 인권이라고 한다. 자연권론에 따르면 아래에서 보는 실정권론과는 달리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실정권이 권리로서 204페이지 보호하고 있는 권리만이 기본권이 아니라 실정법이 보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권리들도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자연권론은 고대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에 의해 주장되어왔고 17세기 사회계약론에서 더욱 기반이 되어 다져지게 되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사회개혁론과 자연권사상. 그로티우스가 자연권의 보장을 위한 사회개혁론의 틀을 제시하였고 로크, 루소 등의 사회개혁 이론이 근대적 자연권 사상을 자리잡게 하였다. 사회개혁론자들은 1번에 먼저 인간이 자연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하는 주장과 가설과 2번에 이 자연 상태에서 나아가 보다 나은 인간으로서의 보장을 위해 어떠한 내용의 사회개혁을 성립시켰다는 주장, 이 두 가지 명제를 내세운다. 로크는 1690년에 나온 그에 져서 시민정부의 이론에서 자연 상태를 인간들이 평화롭고 상호부조하는 행복한 상태로 표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보다 조직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더욱 완전한 선, 더 많은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인간은 계약에 의해 사회상태로 이행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사회계약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민이 통치자와 맺게 되는 계약이라고 보았다. 로크는 이 사회계약에서 사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힘과 권위의 확립이 소유되는 정도로 자유의 최소한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부분 양도 이론에서 로크의 자연권 사상이 정연한 논리에 갖추게 된다. 즉 개인의 권리를 전부 양도하지 않았고
일부를 양도하였을 뿐이기에 사회계약 이후에도 인간이 개인적인 기본적 권리들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첨부의 자연권으로서 개인적 권리들은 국가의 혜택이 아니라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고의 자연권 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로크의 이러한 사상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국가의 임무는 개인의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통치자가 계약을 위하는 경우 시민은 그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고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들을 지닌다는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개인이 보유하는 권리를 자유로이 자율적인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크의 자연권 사상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권리의 사상이다. 루소는 그의 사회계약론에서 1번에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자유로웠고 평등하였다고 주장하고 2번에 그러나 점차 불평등해지고 불행해져 갔다고 보면서 원래 평등,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사회계약이 있다고 보았다. 그의 사회계약론에 있어서 핵심은 일반의사의 이론이다. 일반의사란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의 의사를 의미하고 사회계약은 바로 이러한 일반의사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일반의사에 참여하는 사회계약에 의하여 인간은 평등과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205페이지 일반의사를 수락하고 일반의사에 복종하기에 자연상태에 있을 때처럼 평등을 누리게 되고 모두가 동등한 지위에서 스스로 일반의사에 복종할 것을 결정하였기에 일반의사에 대한 복종은 자신의 의사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므로 결국 인간은 자유롭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루소 이론은 모든 사람의 일반의사에 대한 복종이 평등을 의미하므로 이로써 자유로워진다고 하므로 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루소에게 있어서는 동등하게 일반의사에 참여하여 사회계약을 하기 위하여 구성원은 자신의 가진 바를 모두 양도한다는 전부 양도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위에서 보았듯이 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은 루소의 영향을 받았고 자유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은 로크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대비된다고 평가된다. 로크 이전에 홉스도 사회계약론을 전개하였는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무질서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고 그 권력을 창설하기 위하여 사회계약을 성립시켰으며 그 권력에 자신의 자연적 권리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보았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절대주의를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번엔 실정권론. 실정권론은 사회의 현실에서 실제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법 규범이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들만이 기본권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실정법이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장 방법 등이 설정할 때 비로소 권리로서의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실정권론은 멜리네크, 켈젠 등의 법실증주의 이론에 터잡아 주장된 것이다. 실정권론은 오늘날 국민주권주의가 자리잡은 마당에 자연권론이 가지는 항의적 성격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실정법에 근거하여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정법이란 성문법의 다른 말이다. 실정법이란 개념은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불문법인 조리, 관습, 판례도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실정법에 포함된다. 전반의 통합론의 기본권 개념. 앞서 헌법 개념에서 본 대로 스멘트는 정치적, 사실적 통합의 과정을 헌법으로 본다. 따라서 스멘트의 통합론에 따르면 사회공동체의 통합 과정의 생성 원동력을 기본권이라고 보게 된다. 통합론은 기본권의 권리적 성격보다는 206페이지 국가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통합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질서로서의 기본권을 더 강조한다. 하벨레는
법 제도에 의하여 자유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권이란 제도를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제도적 기본권론. 4번 평가, 양가력을 검토. 실정권론에 따르면 그 폐쇄성으로 기본권의 보장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나치 경험으로 법 실정주의가 2차 대전 이후 쇠퇴기를 걸었고 자연권론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해져 자연권론이 우세를 보였다. 통합론은 기본권의 질서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 권리로서의 성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생각컨대 동그라미 1번의 실정권 외에도 현재 실정법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더라도 인간에게 있어야 할 기본권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 2번에 이러한 있어야 할 기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동그라미 3번에 국가와 헌법이 존재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본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은 자연권으로 보아야 한다. 양가로 2번에 우리 헌법의 입장. 우리 헌법의 입장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본다. 헌법은 제10조 후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보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류로서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라는 의미인 인권이라는 용어를 명시하고 있다. 만약 우리 헌법이 기본권을 실정권으로 본다면 실정법으로 창설해야 할 기본권을 확인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인데 원래 인간에 존재하는 자연권으로 보기에 이를 확인한다고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본질적 내용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기에 이 또한 우리 헌법이 기본권을 자연주의로 보는 입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현재 판례에 나타나 있는 기본권의 207페이지 파생, 확대도 기본권의 자연권적 성격을 보여준다. 양가로 3번의 유의, 실정화와 실정권의 구분.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본다고 하여 자연권을 실정법으로 실정화하는 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실정법으로 그 보장을 현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정권과 실정법과는 다르다. 기본권을 실정권으로 보는 입장에서 현재 실현하고 있는 기본권들 외에 다른 기본권의 실현을 강제할 수는 없다. 실정법이 권리라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자연권론은 실정법으로 보호되지 않은 기본권도 인정하므로 현재 실정법으로 보호되어지는 않으나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 앞으로 실정법에 의해 현실적으로 보장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더 많은 기본권의 확대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실정권론과 다른 것이다. 로마자 2번 권리성, 주관적 권리성. 기본권은 권리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았다. 한스켈제는 국가가 법이라고 보고 자유란 국가의 법률이 금지되지 않기에 누릴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아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자유도 그것이 침해되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침해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성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기본권은 그것을 가지는 각 개인의 자신의 권리로서 누리는 것이므로 주관적 권리라고 한다. 로마자 3번에 공권성의 문제, 기본권은 종래 주관적 공권으로 인식해왔다. 기본권은 동그라미 1번 공법인 헌법에 208페이지 의해 보장된다는 점,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 등에서 공권이라고 보는 것이다. 오늘날 기본권의 공권성은 재검토를 요한다. 경내 사건으로 보호하는 권리도 헌법의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재산권은 사건이라고 하는데 헌법 제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하여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산권은 사건인가 아니면 공권인가? 사건에 적용되는 사적 자체의 원칙도 우리 현재는 헌법 규정에서 파생시키고 있다.
공권인 기본권이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고 하였는데 사건도 그 침해가 있으면 법원의 재판이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공권과 사건의 구별 자체가 상대화되거나 그 구별을 회의적으로 보게 된다. 기본권의 공권적 문제, 공권과 사건의 문제에 뒤에서 보게 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문제에 결부된다. 왜냐하면 기본권을 공권으로 보면 국가에 대한 권리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사인들 간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로마자 사건 이중성의 문제 1번의 학설 기본권이 권리로서의 성격 외에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지 논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긍정설은 기본권은 주관적인 공권이자 객관적인 법질서로서의 이중성을 가진다고 본다. 또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기에 기본권은 국가 권력이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행사되도록 하는 원리로서 적용돼야 하므로 기본권이 객관적인 법질서를 이룬다고 본다. 반면에 부정설은 기본권 자체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객관적인 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 하고 있습니다. 209페이지 2번의 판례 우리 현재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 질서와 경제 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 질서의 우선 요소이기도 하다고 하여 이중성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판례에도 헌법상의 기본권은 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의 기본권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 질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하여 이중성을 인정한 듯한 판시를 한 예가 있다. 3번의 검토 동그라미 1번에 기본권은 권리이며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질서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또는 그 효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재산권 그 자체는 권리이고 재산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유재산 제도라는 제도가 요구되는 것이며 남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존중해야 한다는 질서가 재산권의 효과로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성론을 기본권 자체의 성격에 기본권의 보장, 기본권의 효과까지 포함하는 혼동을 보여준다. 동그라미 2번에 이중성론은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 맞지 않다. 동조항은 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성을 인정하면 기본권 자체에 기본권 제약적 질서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질서에 의해 스스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7조 2항은 질서를 위한 경우에도 기본권이 스스로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서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 210페이지 따라서 우리 해석상으로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하여 객관적 질서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객관적 질서성이 기본권 자체의 성격이 아니라 기본권의 효과라는 것이다. 로마자 5번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종래 제도적 보장의 이론에 있어 왔는데 제도적 보장론은 기본권에서 검토하는 것이 제도적 보장론에서 말하는 제도가 기본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장의 이론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한다. 먼저 기존의 제도적 보장론에 대해 살펴본다. 1번의 제도적 보장의 이론 양가로 1번의 제도적 보장의 개념 제도적 보장 내지 제도 보장이란 사회 내지 국가의 여러 제도들 중에 그 중요성 때문에 헌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제도의 핵심을 헌법 자체에 규정함으로써 그 제도들이 존속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자체의 그 핵심을 규정함으로써 하위의 법률이나 명령 등으로 그 제도를 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현재 판례도 제도적 보장의 관점을 인정하고 있다.
양가로 2번에 제도적 보장의 성격과 효력. 반가로 1번에 객관적 법 규범성. 제도적 보장의 규범은 권리의 규범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할 중요한 제도에 관한 법 규범이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차이가 난다. 그래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법 규범이고 기본권은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권리라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우리 현재의 판례 입장도 같다. 반가로 2번에 최소한의 보장, 1번에 핵심의 보장. 종래 제도적 보장의 정도는 제도의 본질적 내용 211페이지. 만이 보장이라는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본다. 헌재 입장도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될 뿐이라고 하여 마찬가지이다. 그 점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보장과 다르다. 동그라미 2번에 구체화 입법 형성. 이처럼 제도적 보장은 그 대상이 되는 제도와 본질적 내용만을 헌법이 보호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침해, 변경할 수 없는 것은 그 본질적 내용이다. 따라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그 제도의 구체적 내용들은 법률로 형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형성은 입법자의 상당히 폭넓은 입법 재량을 인정하고 하게 된다고 본다. 현재의 판례도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 보장의 경우와는 달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반가로 3번에 재판 규범성의 문제. 동그라미 2번에 헌법 소원의 청구 가능성과 재판 규범성의 문제. 사례 보겠습니다. 어느 국가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법률로 A군을 폐지하고 B시를 통합하기로 하였다. A군의 일부 주민들은 동법률로 자신의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것에 제도적 보장인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은 유연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 과연 그들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위에서 본 대로 제도적 보장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적 보장의 규범을 위배하였다고 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기본권이라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의 방법으로 제기하는 헌법 재판이다. 따라서 제도적 보장 규범의 위반을 내세워 어느 개인이 자신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위 사례 10에서 국민들은 지방자치제도의 침해를 내세워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통합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동그라미 이번에 재판 규범성의 인정. 그러나 제도적 보장의 규범도 헌법 규범이므로 헌법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할 재판 규범성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다.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재판이 아닌 헌법적 위법성을 따지는 객관적 재판성이 있어서도 제도적 보장 규범이 재판 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다. 양가로 기억, 대표적인 경우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이 아닌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헌법재판이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A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국가기관의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하여 그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재는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적 보장 규범인 헌법 제117조를 적용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양가로 이은에 또한 행정소송의 하나로서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소송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위헌소원 심판에도 적용될 수 있다. 양가로 리을 한편 본래 의미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다음과 같은 적용 가능성이 있다. 헌법소원이 개인의 기본권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하므로 어느 개인이 제도적 보장 규범 위반을 이유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기본권 침해도 아울러 있다고 하여 일단 청구가 되어 원하는 판단에 들어가면 헌재가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권 침해 문제 외에 직권으로 제도적 보장 규범을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장가라 3번의 제도적 보장의 예. 그동안 우리 환자가 판례가 제도적 보장으로 본 것은 직업공무원제, 의무교육제, 정당제, 지방자치제, 가족, 혼인제도 등이 있다. 그 외에 213페이지 이번에 사유재산제도, 언론제도 등도 제도적 보장으로 파악하는 견해들이 있다. 2번에 제도적 보장 이론의 문제점. 종래 제도적 보장론에 따르면 제도적 보장은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의 보장제도이기는 한데 최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이 최소한 보장에 그친다면 이는 결국 기본권의 보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보장 여부와 정도는 개별 기본권의 보장 여부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제도적 보장 이론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잠깐 세수 좀 하고 있습니다. 예.